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M7 가운데서 애플을 제외한 기술주가 전부 상승하면서 S&P 그리고 나스닥은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관세에 관련한 불확실성은 아직 좀 여전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CPI 발표됐는데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약간은 잠재울 수 있을 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관세 이후에 나타날 인플레이션 조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월가는 우려스러운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 나왔던 시그널들과 함께 어떤 부분들 점검을 해봐야 될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3대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과 S&P 함께 올랐습니다. 특히 M7 기술주가 포함된 나스닥에서 1%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요. 다만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상승 폭이 좀 하락하며 다우가 0.2%의 약세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날 개장 전에 나왔던 중요한 지표 바로 CPI였습니다. 물가 상승세는 둔화되면서 시장 장 초반에 상승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됐죠. CPI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그리고 이전치인 1월 대비해서도 상승률이 둔화된 모습 나타났습니다. 2월 CPI 상승률 2.8%를 기록했죠. 전월 대비해서도 0.2% 상승에 그치면서 1월 0.5% 상승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고요. 마찬가지 월가의 예상치에 비해서도 하회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그리고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 3.2%, 1월치는 3.3%였는데 이를 모두 밑돌면서 3.1%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한 근원 CPI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CPI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둔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 매수 심리가 살아났고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 같은 CPI 발표 수치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플러스적인 요인으로는 연준 FOMC에서 회의에서 이 금리의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감 당연히 작용할 거고요. 다만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는 시장에서 경기 둔화 그리고 아래 공포를 반대로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효과는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는 이야기도 있죠. 지난 직전 연설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나비 효과가 경제 데이터에 충분히 반영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FOMC 회의를 앞두고 오늘 18일에서 19일 사이 예정되어 있죠. 이 회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조금 엇갈리게 해석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래도 완화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운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패드워치에서 이 CPI 발표 직후에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전망은 97%로 올라갔고요. 이 3월 동결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인 거죠. 그리고 다음 FOMC 회의인 6월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예측이 74%로 마찬가지 높아졌습니다. 즉 3월에는 동결 확실시되고 6월부터는 금리 인하를 재개할 거라고 시장이 강하게 믿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서 CPI에 이 관세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관세 부과는 이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날 오전 0시를 기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가 결국 발효가 된 거죠. 여기에 캐나다 측에서는 또 보복 관세의 칼을 빼들었는데 이날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미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여기에는 철강, 알루미늄은 당연히 포함이 됐고요. 미국산 컴퓨터나 스포츠 장비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캐나다에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산 수입 품목 금액으로 따지면 21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유럽도 앞서 보복 관세 이야기를 했죠. 4월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마찬가지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였는데 여기에도 섬유, 가전 같은 품목도 포함이 되고요. 유럽에서는 약 28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이 같은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종합해보자면 오늘 시장 대체적으로 CPI 둔화세에 반응을 했고요. 그러나 관세, 무역 전쟁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즉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른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M7 기업들 일제히 초록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고요. 다만 애플은 2%가량의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오늘 테크놀로지, 기술단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단 아무래도 기술주가 속해 있다 보니까 섹터 흐름 가장 좋았습니다. 또 TSMC발 호재성 보도가 나오면서 이 반도체단에서도 강한 상승 나와줬는데요. 잠시 후 특징주 시간에 좀 자세히 알려드리겠고요. 엔비디아는 6% 상승, 브로드컴과 AMD도 각각 2% 그리고 4% 탄력 보였습니다. 자, 아마존 1% 그리고 테슬라가 이틀째 상승 랠리 이어갔습니다. 8% 가까운 탄력 주는 모습이었고 오늘 섹터별로 봤을 때 가장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온 건 이 컨슈머 디펜시브, 필수 소비재 쪽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소비 지출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면서 월마트, 코스트코 그리고 코카콜라와 펩시 같은 필수 소비재 단에서 하락이 나타난 거죠. 네, 계속해서는 특징주 살펴보죠. M7 기술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8%가량의 상승 나왔죠. 주 초반에는 2020년 이후에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만 오늘로써 이틀째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소비 물가 지표가 완화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온 걸로 풀이가 되고요. 다만 JP모건에서는 이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했는데요. 기존 135달러에서 120달러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유는 테슬라 CEO인 앨런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로 인해서 향후 납품 전망이 좋지 않다고 코멘트 달았어요. 네, 계속해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6% 마찬가지 급등 나왔는데요. 대만의 칩 제조업체죠. TSMC에서 인텔에 대한 합작 투자를 제안했다는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 나왔습니다. TSMC는 인텔에 투자를 하면서 지분 투자를 함께할 파트너로 엔비디아뿐 아니라 미국의 다른 칩 제조업체들도 포함을 했습니다. AMD 그리고 퀄컴 쪽으로 제안이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TSMC 측에서는 인텔에 투자할 때 지분을 50% 이하로 가져갈 것이라는 보도도 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AMD, 퀄컴 모두 올랐네요. 네, 계속해서는 알파벳입니다. 2%가량 상승 나왔고요. 구글 딥마인드에서 두 종류의 새로운 AI를 공개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 이 제미나이 2.0으로 구동되는 두 가지 모델이고요. 딥마인드 측에서는 이 AI를 활용해서 물리적인 로봇을 구동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발표한 영상에서는 로봇이 이 자그마한 장난감 블록을 집어서 옮기거나 콘센트에 플러그를 꼽는 등의 행동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크록스입니다. 신발 제조업체죠. 루프캐피탈에서 투자 등급을 기존 홀드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3.6%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루프캐피탈은 크록스가 최근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 시장 속에서 매력적인 주식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에게 진입 타점을 주고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으로 펩시코입니다. 필수 소비재 종목이죠. 2.7% 마이너스 나왔는데요. 반대로 월가에서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제프리스에서 기존 바이에서 홀드, 보유로 매수 등급 낮췄고요. 미국 시장에서 음료 산업 그리고 스낵 산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펩시코도 함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얼마 전에 주가 폭락 시에도 특징주 시간에 전해드렸죠. 두 자릿수 하락이 나왔었는데 당시에는 임상시험 결과가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쳤던 점을 반영했습니다. 오늘은 업계 경쟁이 심화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추가 하락 나왔는데요. 이 경쟁업체인 로슈가 질랜드 파마와 협력해서 체중 감량 치료제를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규모는 53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들도 살펴볼게요. 이어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로젠블렛에서 이 커버리지를 재개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해서 목표 주가 60달러로 다시 분석을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주가 4% 상승 나왔고요. 계속해서 팔란티어입니다. 오늘 상승 나왔네요. 팔란티어는 오는 목요일에 신규 고객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이벤트 고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오늘은 이 명단에 포함된 일부 고객사를 공개했는데요. 여기에는 약국 체인인 월그린스 포함됐고요. 또 주류 업체인 하이네켄도 포함이 됐습니다. 월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팔란티어의 이 같은 상업적인 퍼포먼스 추진력이 계속 좋은 방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발란티어 7% 상승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증시 간밤 마감 상황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머스트 노우 5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예상보다 적게 오른 소비자 물가지수에 간밤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여전히 우려할 부분은 많이 남아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관세와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아직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 발표됐던 지표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 2월 소비자 물가가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한 달 동안 0.2%포인트 올랐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2.8%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핵심 CPI도 0.2%포인트 상승에 그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기도 했고요. 또 21년 이후로 월간 상승률로는 가장 적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또 트럼프발 경기 침체 우려가 불붙기 시작한 시점에서 2월 CPI 결과가 이 연준의 다음 정책 행보에는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고요. 이번 2월 물가 상승세가 꺾인 것은 이 항공료 지수가 4%나 하락을 하고 또 휘발유 지수도 1% 내린 데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월간 증가 항목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거비 같은 경우도 전달 0.37% 오른 데 비해서 2월에는 0.28% 상승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다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제학자들이나 전략가들은 이 관세 영향이 아직 반영되기 전이기 때문에 3월부터 그 뒤로는 물가가 재반등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수입품에 대한 공격적인 관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3월 이후 몇 달 동안은 상품의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당장 이날부터 발효됐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로 인해서 이 금속을 원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산업들의 광범위한 원가 상승 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위해서 추적하는 핵심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도 1월 2.65%에서 12월까지는 3%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란 추정치를 공유를 했는데요. 이 기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2%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해 왔었는데 이 핵심 PC 인플레이션이 올해 연말까지 3%로 상승할 가능성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연준은 다음 주 FOMC 회의를 열죠. 일단은 기준금리를 여전히 같은 범위 내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금융시장에서는 경제 전망이 악화되면서 6월부터는 이 금리 인하에 연준이 나설 것이다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에도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이 유럽 관세의 맞대응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거침없는 발언을 내밀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The European Union treats us very badly. They have for years. I saw that. I had it out with them in my first term. Did well, but we had to solve other problems, and we did. But European Union's been very tough, and it's our turn too. You know, we get a turn at that also, but they have not been fair. They sue our companies and win massive amounts of money. They sued Apple, won $17 billion. And as you know, we're going to be doing reciprocal tariffs. So whatever they charge us, we're charging them. Nobody can complain about that. Whatever it is, it doesn't even matter what it is. If they charge us 25 or
20% or 10% or 2% or 200%, then that's what we're charging them. Tariffs that we're talking about, and again, reciprocal. I think that the tariffs, there are some cases where they're a little beyond reciprocal because, we've been abused for a long time as a country. We have been abused really for a long time, and we will be abused no longer. Sure, I'll always have flexibility, but there will be very little flexibility once we start. April 2nd is going to be a very big day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going to take back a lot of what was stolen from it by other countries and by, frankly, incompetent U.S. leadership. Yeah.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에서 유럽의 관세에 대응하겠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물론 대응할 것이다라고 답하면서 우리는 돈의 전투에서 이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유럽은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에 맞서서 내달부터 2단계에 걸쳐서 총 41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유럽은 회원국과 즉시 협의를 시작할 거고 관세를 4월 중순부터 발효할 것이라고 일단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번 유럽의 관세 같은 경우는 트럼프 1기에 부과했던 유사한 보복 관세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또 트럼프 새로운 관세로 유럽은 우선 기존에 중단됐던 8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3월 말부터 다시 부과시킨다고 합니다. 사실 유럽뿐만 아니라 캐나다 쪽에서도 간밤 추가적인 대응의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는데요. 이 미국의 30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 있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을 공급하는 가장 큰 외국 공급 업체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미국과 캐나다가 서로 이렇게 관세 부과 계획을 번복하면서 증시에 혼란을 더했었는데 오늘도 추가 관세 조치 소식이 전해진 거고요. 그런 가운데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관세 위협에 대응하고자 7번째 금리 인하를 간밤 단행을 했습니다. 금리 3%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하한 상황이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오락가락한 관세를 놓고 나는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유연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현재 상황을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영상에서도 확인해 본 것 같이 다른 국가들이 맞대응을 한다면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더욱더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앞으로의 증시 상황에는 어떤 또 불안정한 변동성들이 나타날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고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간밤 이 M7 종목들이 큰 폭의 반등 흐름을 보였죠. 그 가운데 엔비디아도 다시 한번 가격에 탄력이 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안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풍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는 6%대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요. 긍정적인 모멘텀 첫 번째로는 일단 대만의 TSMC가 인텔에 대한 합작 투자를 엔비디아 등에 제한했다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TSMC는 인텔의 공장을 운영할 합작 회사 설립을 위해서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퀄컴 등 이 미국 주요 업체들의 지분 투자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내 칩 제조 능력이 증가하면서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관세나 수출 규정의 불확실성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주 열리는 AI 컨퍼런스죠. GTC 2025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는 17일에서 21일 열리는 행사에서 최신 칩 블랙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블랙웰 울트라 그리고 차세대 칩 루빈의 구체적인 사양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해당 컨퍼런스를 놓고 월가에서도 굉장히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하락이 나온다면 매수의 기회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GTC 컨퍼런스가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초점은 블랙웰 울트라와 루빈의 사양, 그중에서도 맞춤형 ASIC 솔루션 대비 추론 성능에 맞춰져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주가 자체가 역사적인 주가 수익률 저점인 19배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AI 수출 제한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엔비디아
엔비디아 주가가 내려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전히 실적과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제시되고 있는 엔비디아, 다음 주 컨퍼런스를 앞두고 긍정적인 가격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테슬라도 엔비디아와 동일한 폭의 가격 상승을 간밤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 안에서의 평가는 앞서 확인했던 엔비디아와는 정반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간밤에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월가의 리포트들이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우선 에버코어의 리포트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코어 같은 경우는 올해 테슬라의 판매 전망치를 다시 한번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대 기류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중국 또 오세아니아까지 급속히 번지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판매 부진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 해당 분석가 같은 경우는 올해 테슬라 인도 대수가 당초 188만 대로 예상을 했지만 175만 대까지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이 올해 인도 대수를 종전보다 16%나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곧 라인업을 확장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이 점점 더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는 말도 남기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언급하면서 일단 목표 주가 270달러에서 235달러까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초기 핵심 투자자 중 한 명이죠. 이 로스 거버 같은 경우도 사이버 트럭을 운전하는데 FSD가 제대로 스스로 운전하는 순간이 5분도 넘기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보수적인 입장을 공유하기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JP 모건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납품 감소를 예상하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낮췄고 또 기존 고객이나 잠재적 신규 구매자들의 전기차 제조업체에 대한 심리가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의 글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에 JP 모건도 목표 주가 기존 135달러에서 120달러까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포니 AI의 CEO인 제임스 펑 같은 경우는 이 모두가 기다려왔던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올해 안에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를 놓고 우려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있었던 CNBC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는 사업의 규모가 크긴 하지만 아직까지 대규모 테스트가 진행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발언하면서 이 미국에서는 웨이모 차량이 이미 대중화돼 있는데 아직 테슬라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테슬라 주가 올해 들어 벌써 40%나 폭락을 하면서 S&P 500 지수에서는 가장 많이 하락한 주식 중 하나가 됐는데요.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를 지원하기 위해서 백악관 앞마당에서 테슬라 차량들을 세워놓고 모델 S를 직접 구매하면서 머스크를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차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손녀에게도 사이버 트럭을 사주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트럼프의 적극적인 지지 행동 덕분일지 간밤에 이 추가적인 월가의 목표 하락 소식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큰 폭의 반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했을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긍정적인 CPI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가 나름 반등에 성공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장중에 84,000달러의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0.4% 오른 83,0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75,000달러의 지지를 이겨낸 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나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인 가격 급등이 나올 수 있을지 앞으로의 증시 상황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강민정의 사인 시작합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요, 시장에서 과매도 신호가 나오긴 했다. 하지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소폭일 거라는 전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도요, 미국 주식의 비중을 축소하면서 채권이나 신흥국 주식 같은 다른 대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2025년 험난한 증시, 그리고 앞으로도 험난할 증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한 시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미국 뉴스 채널인 CNBC. 이 CNBC에서는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만들어서 종목을 하나 둘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라는 것은요, 경기 상황을 4등분해서 어떠한 경기 상황이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걸 말하는데요. CNBC에서는 지난 2월 말부터 이렇게 시장의 우려스러운 징후를 발견하고 이때부터 경기 침체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포트폴리오에는 3종목밖에 들어있지 않은데요. 바네크의 ETF 상품인 듀라, 티커는 듀라라는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생활 쓰레기 폐기 업체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WM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보험주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듀라부터 함께 보시죠. 네, 듀라 같은 경우에는 듀럽을 지속 가능한 고배당주에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바네크의 ETF 상품인데요.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하는 동시에 또 재무적으로도 건전한 기업을 선별해서 구성하게 됩니다. 이 듀라에 들어있는 종목에는요, 존슨앤존슨 그리고 알트리아 같은 방어적인 성격의 주식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일반적인 고배당 ETF와 다른 점은요, 고배당 ETF는 단순히 배당급 지급 비율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지만 이 듀라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그리고 배당 이력, 현금 흐름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하게 되죠. 이 CNBC가 지난 2월 26일에 올웨더 포트를 처음 소개할 때부터 담겨 있던 종목인데요. 이후에 약 1%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수익률만 봤을 때는 조금 실망스럽거나 불만족스러울 수 있겠지만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이 약 6% 하락했던 걸 감안하면 상당히 견조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올웨더 포트폴리오에 추가된 종목이 있는데 바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티커로는 WM입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쓰레기 처리 그리고 재활용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폐기물 처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도 수요가 꾸준하게 유지되는 대표적인 방어적인 산업으로 꼽힙니다. 마치 담배 산업이나 장례 서비스 같은 느낌이죠. 도이치방크에서도 코멘트를 좋게 주고 있는데요. 이 산업은 방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당시에도요. 미국의 일반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5%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도이치방크에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즉 침체 때는 이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5% 미만으로 아주 약간이었다는 거죠. 당시 폐기물 관련 주식도 S&P 500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WM도 최근에 S&P 500이 굉장히 많이 출렁였는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식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WM 주가는 변동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소폭이지만 배당도 지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으로 올웨더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종목은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회사로도 유명하죠. 이번 주 시장이 요동치는 동안에도 이 버크셔의 주가는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버크셔는 3,30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화로 약 440조 원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탄탄하죠. 또 전체 매출의 약 3분의 1이 보험업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험은 대표적인 경기 방어 업종이죠. 왜냐하면 경기 변동에도 계속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UBS에서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불확실한 거시 경제 환경 속에서도 강력한 보험 부문의 실적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마진이 기대된다고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이 버크셔는 최근 9개 분기 연속으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축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현금 보유를 계속 늘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현금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만약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는다면 주저없이 투자해서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있다고 UBS에서 평가하고 있고요. 버핏이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위기가 닥쳤을 때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한편 골드만삭스에서도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 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확실히 음식료주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미노 피자입니다. 도미노 피자 올해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5% 증가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미노 피자는 최근 치즈 크러스트 신제품을 선보였는데요. 사실 크러스트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어떤 피자에든 들어있을 것 같은데 도미노는 미국 피자 회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속을 채운 크러스트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크러스트라는 개념이 등장한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도미노에서도 자체 크러스트 제품을 발표했고요. 주가도 올해 들어 5% 상승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이 목록에 들어있는 다른 업종은 바로 필수 소비재 기업인 펩시코입니다. 새로 임명된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 케네디라고 하는데요. 사진 속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Make America Healthy Again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즉,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케네디가 각종 음식료 업체의 수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식품에서 인공 염색제를 제거하라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 현장에 펩시코의 CEO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펩시코 주가는 2025년 2% 상승했습니다. 골드만은 올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 펩시코의 매출이 그대로 유지되고 EPS, 주당 순이익도 2% 성장할 걸로 추정했습니다. 또 이런 종목들 외에도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배당주입니다. 미국에서건 국내에서건 경기 침체 시에 가장 주목받는 주식이 배당주 아닐까 싶은데요. 배당주 이렇게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올 때 우리의 수익률에 완충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특히 월가에서는 특별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수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 배당, 즉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 배당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일회성 배당을 지급하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 시에는 수익이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주식,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금을 많이 보유한 보험업, 마지막으로 음식료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배당주, 특히 특별 배당을 지급하는 업체에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M7에서 벗어나서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주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장이 됐습니다. 불확실성 장세에서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기존 AI와 기술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벗어나서 음식료 같은 방어주 그리고 배당주로도 비중을 확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강민정의 사이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트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루비오 머스크 사이, 트럼프와 달걀, CPI, 레빗 논란 토끼는 700%, 딕스 스포팅구스 실적 발표입니다. 자, 트럼프가 달걀을 들고 있네요. 저는 하얀 달걀이 좋던데. 자, 노란 달걀 2개, 하얀 달걀 3개네요. 자, 이거 저희 AI로 만든 거겠죠? 지금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에그플레이션, 근데 트럼프는 굉장히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왜 말끝마다 바이든을 물고 늘어지는지, 그렇죠? 어느 현장에서나 바이든은 안 나올 때 왜 자꾸 은퇴한 바이든을 소환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테슬라 쫙 늘여놓고 도열한 다음에 테슬라 여기서 구입했다. 이 얘기 하면서도 자기가 타고 딱 내리더니 바이든이 이 차 탈 수 있나? 이러잖아요, 또. 그리고 에그플레이션도 결국에는 바이든
정권에서 다 닭을 죽여가지고 닭을 다 죽여서 닭이 없다는 거죠. 이제 닭을 키우려면 한참 걸리고 이제 그 달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이 조류 독감에 대한 잘못된 정책, 무조건 그냥 다 그 닭들을 잡아다가 다 땅에 묻어버리는, 결국에 그래서 씨를 말려버렸다. 그래서 지금 에그플레이션의 폭등이 결국 바이든의 이 잘못된 조류 독감 이 지금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뒤로 가볼까요? 자, 오늘 CPI가 나왔잖아요. 자, 과연 이제 CPI에 과연 저렇게 에그플레이션을 누르려는 그 트럼프의 노력이 반영됐을지, 아니면 한쪽으로 또 엄청 떠들고 있는 지금 그 관세에 대한 부분이 반영됐을지, 그쵸? 이 두 가지 주제가 어떻게 반영됐을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먼저 이 두 분의 이 사이를 보겠습니다. 자, 한때 불화설이 나왔었죠. 물론 이 진영에서는 미친 좌파들의 일부러 이간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둘 다 정말 기괴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죠.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마에다가 검은 십자가를 그리고 공중파 방송에 출연을 하질 않나. 머스크는 원래 기괴했고, 그렇죠. 전기톱 들고 텍사스 전기 살인마 흉내를 내고, 그렇죠. 아주 기괴한 두 사람인데, 자, 효율부 수장 도지에, 그 다음에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자, 우리는 사이가 안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자, 이제 이 주고 받았습니다. 자, 처음에 그 AID라는 단체가 전 세계 다 있는데 USAID 처음에 제일 먼저 때린 거 아시죠? 도지 효율부 수장으로 앨런 머스크가 들어와서 USAID의 수장이 도대체 저 AID라는 그 약간 자선단체에 가까운 저 단체의 월급으로 이룰 수 없는 부를 이뤘다. 저거는 추적해봐야 된다. 이러면서 AID를 때렸잖아요. AID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부산에 그 달맞이 그 고개에 있는 AID 차관 아파트도 있었고, 반포에 AID 차관 아파트도 있었고, 그런 게 이제 다 재건축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아직까지도 이름이 남아있었다. AID에서 준 차관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사업한 거에 어려운 나라라고 도와줘가지고. 근데 그 AID를 단체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6주 동안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USAID 프로그램의 83%를 공식적으로 취소를 해버렸다. 그쵸? 오피셜리 캔서링 83%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5,200 계약, 5,200 컨트랙트, 계약이 미국 핵심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수백억 달러를 지출하는데 전부 미국 국익에 해를 끼쳤다. 편을 들어줬어요. 뭐 한때 고성이 오가면서 뭐 둘이 싸웠다며, 뭐 2인자 자리를 두고 트럼프 밑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 둘이 이제 좋은 얘기를 주고받았죠. 아주 좋습니다. 국무장관이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꼭 필요하고 함께 일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USAID의 중요한 부분은 항상 국무부와 함께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금 정부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무원들을 지금 굉장히 뭐 밖에서 보면 탄압이라고 할 정도의 어떤 강력한 이 지금 제재를 가하는데 국무장관과 앨런 머스크의 사이는 돈독하다. 이것을 보여줬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USAID가 굴복을 한 모습의 밈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트럼프랑 머스크가 거의 뭐 머리 조르기인가요? 조르기로 숨 막히게 하는 모습이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USAID 다음 타자들은 누가 될 것인지. 자, 그리고 이제 I did that. 자, 바이든이 올린 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올렸다고 하기도 그렇지만 사실 이 전 정권을 탓하거나 그리고 다음 정권이 전 정권 탓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누가 그 책임 소재나를 하면은 그럼 우리나라는 단군 할아버지 때까지 가야 돼. 그러면 누구 책임 소재를 따지면 계속 미루면은 나 때는 전임 정권이 잘못해서 지금 이걸 떠안았다. 이래버리면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역사의 평가는 자기 정권에서 힘든 거 다 그거 안고 그거를 얼마나 극복했느냐에 있잖아요. 어쨌든 바이든 정권 하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 전고점을 돌파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걸 이어받자마자 확 치솟았어요. 이제 트럼프는 이게 전임 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올라갔다 이거죠. 그 이제 내리면은 이제 자기의 그 저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여기서 딱 들어왔으니까. 화이트하우스에 들어오고 나서 내려온 거를 이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내려갔어요, 지금. 이게.
왜 어떻게 내려갔는가? 지금 에그 인플레이션이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란 수입을 늘린다. 자, 이거 사실 암탉 개체수를 그러니까 바이든이 조류독감이 걸려가지고 조류독감이 퍼져가지고 암탉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5천만 마리의 닭에 대한 미친 도살 이후에 달걀 공급 일에 전 세계를 샅샅이 뒤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 그 소식 나왔잖아요. 계림농장이라는 곳에서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수출을 한 지금까지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걀은 수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품목이에요. 이거 잘못 다루면 깨지고 실온 보관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온도 변화에 따라서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계란 수입을 늘리겠다는 이 정책을 지금 펴면서 일단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뭐 전 세계 각국의 농장을 지금 다 뒤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그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대형 계란 생산업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향후 2달 동안 7천만 개에서 1억 개의 달걀 수입 계획을 발표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달걀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어제 그 트럼프가 테슬라를 타면서 기자들이 이제 이거 사실 기자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궁금해 죽겠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어떻고 뭐 관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주식시장 한 명은 계속 그것만 질문하더라고요. 주식시장이 폭락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고. 근데 트럼프가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랍니다.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이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한 중요한 말이 그거예요. 자, 아니 주식시장은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의 성과를 봐라. 아까 USAID도 그렇고 물론 지금 국방부에선 반발하고 있어요. 앨런 머스크가 국방부 거기 관리들 보고 이메일로 그 보고서 내라고 했거든요. 국방부 콧대가 높고 그렇잖아요. 아니 앨런 머스크가 뭔데 와가지고 이메일을 난리래 하고 거부를 했거든요. FBI도 그렇고 CIA도 그렇고 이런 중요한 그 정보를 내놓을 수는 없다. 뭐 그런 약간의 반발은 있지만 싫은 사람은 또 나갔어요. 자발적 퇴사를 하고 공무원들이 지금 막 엄청 막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말한 거예요. 바이든 때 봐라. 이 비농업 그 취업자 수 엄청나게 늘었던 거 어디서 늘었느냐 보라고 바이든 정권 때 전부 마지막에 끌어올린 게 뭐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렇게 트럼프 정권 그렇게 주장했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일부러 끌어올렸다 수치를 어디서 정부, 연방 정부, 이런 행정부 이런 쪽에서 꽂아 넣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를 봐라. 우리는 지금 USAI도 때리고 이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비농업 취업자 수 그 노동부에서 나오는 거 있죠. 정부 내에서 연방정부 고용이 2월에 10,000명 감소했다. 자, 우리는 다른 데서 늘렸다. 이거 보세요. 비농업 부분 총 고용은 15만 1,000명 증가했다. 자, 이 증가했는데 바이든 정권 때는 다 연방정부 거 늘려가지고 조작한 거 아니냐. 자, 우리는 봐라. 정부에 칼을 대가지고 지금 루비오 국무장관하고 앨런 머스크가 이제 함께 협심을 하여 자, 이 정부의 불필요한 고용 잘라내고 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진짜 일자리, 찐 일자리들 늘지 않았느냐. 외래의료 서비스, 병원, 간호및 거주시설 이런 데 늘고 금융 고용 활동 늘고 자 이거 보라 이거죠. 그리고 트럼프 나는 항상 옳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주시장은 하루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주시장의 월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단 뭐 수치 갖고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뭐 반박을 할 수가 없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야 이제 중요한 관세죠. 자 캐롤라인 레빗. 아 이게 수치가 도대체 이제 250% 이상이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이제 700짜리가 나왔어 이게. 그러니까 이 눈을 의심하면 이 700짜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지금. 자 이게 마크가 있죠. 이게 바로 캐롤라인 레빗의 이 손가락이죠. 이 종이를 항상 이제 스타일 알겠어요. 캐롤라인 레빗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지금 캐롤라인 레빗은 항상 뒤에서 어떤 큐카드나 이런 걸 주고 자료를 들이밀어요. 이게 틀린 건 아니고 틀린 건 아닌데 일부분을 따와서 확대한 경향은 있어요. 자, 일본하고 인도 마크가 있죠. 자, 이제 그러니까 테리프스라는 단어 제가 계속 들어보니까 저도 뭐 이게 뉘앙스가 예쁘긴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름답다고 표현을 한 게 자기가 그걸 주장하려고 아름답다고 한 것도 있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 테리프라는 단어가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적으로 해리포터에 나오는 무슨 마법 이름 같기도 하더라고요. 하도 테리프 하니까 이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수치를 보면 끔찍하죠. 근데 일본하고 인도가 이제 캐나다도 이런데 일본, 인도도 이런다는 거죠. 자, 이제 더 퍼졌어요. 맞죠? 지금 멕시코, 캐나다랑 밀당 엄청 하다가 지금 이게 확산이 됐습니다. 이제 일본하고 인도가 등장을 해버려요. 지금. 근데 이 700%는 이 지금 아메리칸스 라이스, 솔직히 미국산 쌀이 뭐 세계적으로 잘 먹고 이러진 않잖아요. 미국산 쌀이. 근데 미국산 쌀에 대해서 일본이 700%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캐롤라인 레빗의 주장이. 그리고 미국산 여기 알코올이거든요. 아메리칸 알코올. 미국산 알코올에 대해서 인도는 150%를 받고 있다. 자,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착취하고 있다. 근데 일본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아니 거의 다 무관세고 일정량을 넘어서면은 이건데 이것도 280%지 이거는 옛날 자료를 끌어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뜯어먹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웃기죠. 세계 최강대국을 그동안 그렇게 뜯어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세계 최강대국인데 막 약소국들이 와서 막 뜯어먹고 있었다. 근데 어쨌든 간에 700%, 150%가 등장하면서 지금 이 캐나다의 245, 298을 넘는 엄청난 수치가 지금 등장을 해서 일본까지 긴장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CPI가 나왔죠. 자, CPI는 예상이 다 하회가 나와가지고 자, 트럼프한테 일단 힘이 실렸습니다. 물론 저런 아까 막 700% 관세에 대해서 뭐 보복 관세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지는 않았겠죠. 않았겠으나 지금 어쨌든 지금 이 2월달 수치는 낮게 나왔다. 예측치가 0.6이었는데 일단 CPI 달별로 전달 대비 0.2가 나와서 예상치 하회가 나와서 이게 쭉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CPI 예, 요것도 0.2가 나왔죠. 0.2가 나와서 요것도 뚝 떨어졌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YOY 기준으로도 지금 확 떨어졌습니다. 연율로 2.9%가 예상되는데 2.8%가 나왔고요. 자, 그래프를 보더라도 상당히 2023년도 4월부터 1년간의 흐름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죠. 2024년도 말부터 살짝 오르고 있었는데 결국 그것도 꺾였습니다. 자, 다 내려가고 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어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이랑 음식료랑 지금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도 지금 3.3%가 연율로 예상되는데 3.1%가 나왔고요. 거의 1년 내 최저치가 거의가 아니라 1년 내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아주 안정된 트럼프에게 힘이 실리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물가가 안정됐다는 게 있으면 트럼프 말대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파월도 그렇고 지금 FRB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주저하는 게 저거잖아요. 금리 인하를 했다가 물가가 폭등해 버릴까 봐. 근데 아직까지는 저런 관세 위협이 물가의 전가는 안 됐고 물가가 안정되게 나옴으로써 지금 다시 한번 연 한 3회의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보이스가 조금 더 커졌다. 자, 이제 딕스 스포팅 굿즈 지금 보겠습니다. 자, 어제 콜스를 봤죠. 콜스 어떻게 됐어요? 완전 망가졌죠. 자, 그럼 콜스도 망가지고 예를 들어 딕스 스포팅 굿즈도 망가지고 월마트, 코스트코가 다 망가지면 그럼 뭐예요? 정말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이 소비자한테 전가돼요. 어떤 기자가 어제 캐롤라인 레빗한테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 AP통신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기자가 오랜만에 캐롤라인 레빗이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하필이면 또 참고 있다가 공격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아니 이런 게 지금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칠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이 당신들은 뭐 관세 부과를 다른 나라에 저렇게 하는 것처럼 인도 국기 띄워놓고 일본 국기 띄워놓지만 그 관세 누구한테 부과되겠느냐? 미국인한테 부과된다. 왜? 미국 안에서 수입하는 수입업자한테 부과되니까. 그럼 너네는 다른 나라를 보복한다고 하고 미국 안에 있는 미국 국적의 수입업자를 공격하는 꼴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만약 그런 것이 여기 반영이 되면 미국 수입업자가 힘들어져 버리고 미국 수입업자한테 부과된 요거 비싼 거를 갖다가 소비자한테 팔면은 그럼 월마트, 코스트코에서 소비자가 다 줄어들어 버리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관세 효과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콜스는 지금 안 좋았고요. 딕스 스포팅 굿즈는 보면은 3.8 빌리언 달러로 플랫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1% 증가를 했고요. 3억 달러 나왔고 지금 주당 순이익도 1% 증가해서 3.62달러 나왔고요. 조정 주당 순이익은 6% 마이너스 났습니다. 조정해줘도 변화가 없어요. 3.62. 그러니까 이건 뭐 일회성 비용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유통업체에서 제일 중요한 매출, 매장 매출, 비교 대상 매장 매출 성장률이 1년 내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아주 좋죠. 6.4%로 2020년 4분기 5.3%를 뛰어넘는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도 회계년도 순매출 가이던스는 136억 달러에서 139억 달러. 비교 대상 가능 매출은 1%, 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이 지금 CEO의 멘트는 되게 일반적인 멘트예요. 일반적인 멘트였고요. 자, 딕스 스포팅 굿즈는 좋게 나왔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분석을 보니까 우수한 대차 대표로 매우 저평가되어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이거는 얘기 드렸죠. 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매겼다는 것은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는 것도 뜻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배당도 많이 주는데 재무제표도 만점이고 과거 실적도 좋아요. 미래 실적에 대한 불안감만 좀 있지 거의 지금 원형에 가까운 강낭콩 스타일이 나왔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257.93, 22.23% 오르면 평균 컨센서스에 도달되고요. 모더레이트 바이, 11바이의 6홀드입니다. 자, 여기까지 봐도 이 차트만 남아있는데 여기까지 보면 알 수가 있죠. 콜스는 어떤 유통 형태였나요? 백화점. 이게 콜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메이시스, 콜스, 노드스트롬. 뭐 노드스트롬은 조금 낮지만 백화점 체인은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스포츠용품 전문 회사라던가 월마트나 코스트코처럼 아마존의 공습을 막아내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오프라인 업체들, 이런 데는 실적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유통이 완전히 망가져서 아까 뭐 그 AP통신의 기자 말대로 관세 이협이 소비자한테 전가돼서 소비자가 다 소비를 안 하고 다 집에만 처박혀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란 거지. 기업의 실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유통 형태별로 나타나는 거죠. 백화점 체인의 몰락은 지금 그냥 대세로 일어나는 것이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차트 이렇습니다. 월봉 차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2024년부터 거의 1년을, 이게 월봉이니까 한 1년에 12개 정도 있겠죠. 지금 거의 1년 동안 지금 행보하고 있죠. 240달러를 박스권 상단, 200달러를 박스권 하단으로 하는 이 기다란 박스권에 지금 몰려 있잖아요. 지금 하락을 해가지고 20개월 선까지 왔는데, 자, 만약에 이 오래된 박스권을 만약 돌파하는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또 이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 크게만 먹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오히려 기다리는 시점이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확률적으로 굉장히 지지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렇죠? 확률적으로 우리는 따져야 되잖아요. 한 4-5번의 지지가 있었던 자리고요. 여기서 박스권 상단만 가더라도 200달러에서 240달러, 40달러의 상승폭이 있어요. 만약에 그걸 벗어나서 위로 올라가서 슈팅을 한다면 더 큰 상승을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딕스 스포팅 굿즈는 급등 2014년에 한 뒤에 1년 동안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국면이고 실적은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자, 아까 이제 일본과 인도로까지 전장이 넓어진 모습을 보셨죠. 과연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는 일본하고 인도, 미국의 보복 확률은 700%다. 어제 뉴욕 증시가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었다라면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확실히 악재보다는 더 호재에 반응을 해주면서 급락 하루 만에 급등세로 어제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가 넘는 반등세를 보였는데 그 안에서도 외인들이 반도체 대장주들을 대거 매집을 해주면서 지수단에서는 큰 가격 상승에 힘이 되어졌고요. 어제 외인들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대거 담아내면서 이 두 지수가 모두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내 쪽에서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날 발표됐던 고용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를 이 지수에 잘 반영을 해준 채 상승 마무리를 지었고요. 또 52주 신고가 들어갔던 종목들도 개별 이슈만의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 종목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수가 1% 정도 오름폭을 보이면서 업황단에서도 대부분의 오름폭을 키웠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다음 장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제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대형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자 그 안에 단에 있는 소부장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는데요. 일단 TSMC발 인텔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는 긍정 모멘텀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이 D램에 대한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도 레거시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이 재료로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낸드 가격이 올랐다라는 내용들 함께 확인을 해봤었는데 이번 주에는 D램의 재고가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고 현재 가격 같은 경우도 기존 4.6달러에서 5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도 가지고 있는 재고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SK하이닉스처럼 이 DDR5를 운용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에게 앞으로 추가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증권사의 리포트도 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시간의 이슈로 함께 지켜봤던 조선 관련주들도 긍정적인 시세 이날장에서 보여줬는데요. 여전히 미국과 한국 사이에 조선업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지만 어제는 삼성중공업의 이슈가 전반적인 조선주에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MRO 사업 쪽에서 약간은 좀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형주들 안에서도 유독 주가가 조금 부진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들고 온 8조 원 규모의 FLNG 수주 덕분에 추가적인 상승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죠. 8조 원 정도 규모의 수주는 지난해 전체 매출의 무려 80%에 달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조선주들이 단기 반등을 나와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FLNG선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국내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동성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은 그 전날에 이어서 어제장에서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가 되면서 로봇 시장 안에서의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T-로보틱스 전날장에서 상한가 안착했었는데 이날장에서도 17%의 추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고 다른 종목들도 추가적인 반등에 함께 몸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 관련주들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종전과 관련된 기대감을 그대로 주가에 반영한 채 추가 상승을 보였고요. 미용기기 쪽이나 철강 관련주들도 이날장에서는 긍정적인 가격 반등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장중에 지켜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종목과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외에서 긍정적인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입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와 삼진 모두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주가의 변동성이 시간 외에서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우리가 함께 지켜볼 시간의 이슈로는 일단 K방산팀이 캐나다에 극비로 방문했다는 단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년 안에 캐나다 쪽으로 잠수함을 납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다라고 하는데 HD 현대그룹과 하나오션이 함께 팀을 이뤄서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오늘 해당 소식 관련주들 어떻게 소화하시는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원전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지지의 서명을 냈다라고 합니다. 아마존과 구글, 메타까지 앞으로 오는 2050년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서약서 서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빅테크 기업들은 앞으로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치열한 경쟁을 해 나가야 되는 만큼 SMR이라던가 이 원전 관련해서의 니즈가 굉장히 필요한 산업군으로도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니즈를 기반으로 일단 원전을
지원을 계속 확대하자라는 내용을 강하게 밀고 있는데 해당 소식으로 오늘 우리 국내 원전주들도 변동성을 보일지 같이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스볼트의 파산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파산 보호 요청이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그 뒤로 추가적으로 현금 확보는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파산까지 들어갔는데 유럽 안에서의 최대 배터리사이기 때문에 노스볼트가 파산이 됐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이러한 수주들이 또 국내 관련주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SK나 그리고 삼성 그리고 LG 쪽으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도 오늘 장에서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이슈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어제 저녁부터 해서 오늘 새벽까지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부터 이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가 되자 유럽 쪽에서는 오는 4월까지 40조 원 상당의 관세를 미국 제품에 추가적으로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 캐나다 또한 추가적으로 미국 제품에 대해서 210억 달러치의 25% 보복 관세를 진행하겠다라고 맞불 경고를 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굴하지 않고 미국에 대항하는 모든 국가들에게는 추가적으로 나도 더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뉴욕 증시는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에 집중하면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되기는 했습니다. 한마디로 악재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호재 쪽에 지수와 심리가 더 쏠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일단 2월 CPI만 놓고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만큼 그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까지는 물가에 적용되지 않아서 3월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물가가 급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PCE 데이터 같은 경우도 현재 연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2% 초반으로 예상치가 나왔었는데 현재 나오는 월가의 전망치는 3%를 웃돌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도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연준에서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여러 차례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당장의 CPI 지표만 놓고 간밤 뉴욕 증시는 한숨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오늘 악재가 아닌 호재에 더 집중해서 긍정적인 주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개장 상황 분위기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죠. 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마감 동향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다우 지수만 0.2% 약간 눌린 걸 제외하면 나스닥과 S&P가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M7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는 1% 넘는 상승 탄력을 줬고요. 엔비디아는 TSMC와 지분 투자를 인텔에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6%의 급등 나왔고 메타도 2% 그리고 테슬라도 8% 가까운 급등 나왔습니다. M7 주식 가운데서는 애플 한 종목 제외 하고는 전부 빨간불을 강하게 켜주는 모습이었죠. 즉 혼조세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 상승으로 반응했는데요. 이유는 개장 전에 발표된 CPI 지수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죠. 연준의 FOMC 회의가 오는 18일에서 19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회의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였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컸고 시장도 상승 반응했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완화된 걸로 나타났죠. 지난 2월 CPI 상승률은 전년 대비 2.8% 올라간 걸로 파악이 됐고요. 1월 수치인 CPI 상승률 3%에 비해서 완화됐고 또 월가의 예상치인 2.9%도 밑도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식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도 마찬가지였죠. 3.1% 상승 나왔는데요. 1월 수치였던 3.3% 대비해서 낮아졌고 또 월가 예상치도 하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발표된 CPI 데이터는 어떠한 측면으로 봤을 때도 시장의 예상치 그리고 이전 1월 수치를 모두 하회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CPI 발표된 이후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죠. 패드워치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패드워치에서는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97%로 높아졌고요. 그리고 오는 6월 회의에서는 인하를 재개할 가능성이 74%로 마찬가지 높아졌습니다. 즉 시장 플레이어들은 연준이 오는 3월 직후에 있을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걸로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회의인 6월에는 70% 이상의 확률로 인하, 그동안 수개월 동안 멈춰왔던 인하 행보를 재개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CPI 수치에 아직까지 관세 관련한 데이터, 관세로 인한 영향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전에 있었던 머니터리 포럼 연설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 효과가 경제 데이터에 반영되려면 아직까지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시간이 충분히 흐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관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날부터 부과가 시작됐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관련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죠. The European Union treats us very badly. They have for years. I saw that. I had it out with them in my first term. Did well, but we had to solve other problems, and we did. But European Union's been very tough. And it's our turn too. You know, we get a turn at that also. But they have not been fair. They sue our companies and win massive amounts of money. They sued Apple, won $17 billion. And as you know, we're going to be doing reciprocal tariffs. So whatever they charge us, we're charging them. Nobody can complain about that. Whatever it is, it doesn't even matter what it is. If they charge us 25 or 20% or 10% or 2% or 200%, then that's what we're charging them. Tariffs that we're talking about, and again, reciprocal. I think that the tariffs, there are some cases where they're a little beyond reciprocal because, you know, we've been abused for a long time as a country. We have been abused really for a long time, and we will be abused no longer. Sure, I'll always have flexibility, but there will be very little flexibility once we start. April 2nd is going to be a very big day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going to take back a lot of what was stolen from it by other countries and by, frankly, incompetent U.S. leadership. 네, 보신 것처럼 트럼프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관세 분쟁, 불확실성과 불안이 시장에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죠. 미국이 이날 오전 0시를 기해서요,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캐나다 그리고 유럽도 강경하게 대응했죠. 캐나다는 이날 오전에 미국산 수입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매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미국산 수입품에는 철강과 알루미늄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미국산 컴퓨터 그리고 스포츠 장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될 걸로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규모 같은 경우에는 21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앞서 미국의 보복 관세 펼칠 거라고 발표를 했죠. 4월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면서 여기에는 또 섬유, 가전 등도 포함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매기는 미국산 수입품 같은 경우는 28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역 전쟁이 지속되고 있었던 전일장, 그래도 이전까지 계속해서 선반영이 돼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보다 더 물가 지표가 좋게 나온 데에 주목을 해서 대체로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다만 장 초반에 기세등등했던 상승세는 이 무역 분쟁 관련한 코멘트가 나오고 나서는 좀 꺾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물가 안정화에 반응하긴 했지만 관세는 여전히 변수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섹터별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섹터는요. 역시 M7이 포함된 이 커뮤니케이션과 기술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과 메타, 테슬라, 아마존이 일제히 올랐고요. 특히 테슬라가 8% 가까운 상승세 시현하면서 이틀째 반등에 나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 미만의 상승, 엔비디아는 6% 넘는 상승했고요. 반도체 섹터도 일제히 초록불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가장 많이 빠진 섹터, 수익률이 가장 좋지 않았던 것은 필수 소비재 쪽입니다. 소비자들의 지출로 먹고 사는 월마트, 코스트코, 그리고 코카콜라와 펩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네, 계속해서는 종목별 흐름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기술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M7 가운데 테슬라가 가장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8%가량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 반등 이어갔습니다. 주 초반에 두 자릿수 폭락하면서 2020년 이후로 최악의 하루를 보냈었죠. 오늘은 이 같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낙폭을 상쇄해주는 모습 보였고요. 다만 테슬라 JP모건에서 이 날짜로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130달러에서 125달러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고요. 앨런 머스크 CEO의 정치적인 행보 때문에 납품 전망이 밝지 않다고 코멘트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6% 넘는 상승 나왔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 있었습니다. 대만의 칩 제조업체인 TSMC가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반도체 제조 기업들에 인텔에 함께 합작 투자를 하자고 제안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AMD 그리고 퀄컴도 이 제안 목록에 포함이 됐다고 보도가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 반도체주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TSMC는 인텔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50% 이하로 지분을 가져갈 거라고 하는 내용도 보도에 담겼습니다. 네, 다음은 알파벳입니다. 구글 모 회사죠. 2% 가까운 상승 나왔는데요. 구글 딥마인드에서 새로운 AI 두 종류를 공개했습니다. 딥마인드는 이 같은 AI 모델을 이용해서 물리적인 로봇을 구동하는 데에 사용할 거라고 이야기했고 이 AI 모델들도 여전히 제미나이 2.0을 기반으로 구동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함께 공개했는데 로봇이 비교적 정교한 일을 해내는 모습이 잠겼습니다. 네, 계속해서 빅테크 외 특징주도 확인해 보죠. 먼저 크록스입니다. 신발 제조 업체죠. 루프캐피탈에서 매수 의견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코멘트를 했는데요. 최근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속에서 매력적인 주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진입점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홀드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변경 상향했습니다. 이어서 펩시코입니다. 펩시코는 반대로 월가에서 부정적 의견 나오면서 3% 가까운 약세 보였는데요. 제프리스에서 보유로 투자 등급을 낮췄습니다. 기존에는 매수였고요. 제프리스에서는 미국의 음료 산업 그리고 스낵 산업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래서 펩시코도 향후 전망이 밝지 않다고 코멘트했습니다. 다음 노브노디스크입니다. 이전에 두 자릿수 폭락한 데 이어서 오늘 추가 하락이 나왔는데요. 경쟁사인 로슈와 질랜드파마가 손을 잡고 체중 감량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 두 회사의 합작 규모는 53억 달러 규모로 전해졌고요. 이전에 임상시험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발표하면서 하락한 데 이어서 이렇게 체중 감량 치료제 시장에 경쟁이 격화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추가 하락 4%가량 약세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슈 있는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4% 상승 나왔네요. 월가 로젠블렛에서 커버리지를 재개했습니다. 이 로젠블렛은 슈마컴에 대해서 목표 주가 60달러를 제시하면서 다시 분석에 나선다고 밝혔네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팔란티어고요. 7% 상승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는 목요일 이벤트를 통해서 신규 고객 명단을 발표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이 신규 고객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월그린스 약국 체인이고요. 하이네켄 맥주 제조 회사죠. 이러한 기업들이 신규 고객사로 포함이 됐다고 밝혔고 목요일에 더 나오는 대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3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안개가요 아주 짙게 좀 깔려 있고 또 오늘 미세먼지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오늘 마스크 오늘 같은 날은 쓰고 다니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는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이데일리 톱 기사 중에서 제일 좀 주목이 되는 거는 경제적인 측면, 시장적인 측면에서 역시 환율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사, 두 번째 기사는 모두 환율 관련된 기사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시죠. 1,400원대 고환율 유지 부동 하반기 물가 폭탄 경고음. 네, 1,400원대 지금 1,450원 전후죠. 표로 한번 보시죠. 최근 6개월간 원달러 환율인데요. 6개월 전이라 함은 작년 9월 이제 초가 되겠습니다. 1,340원 전후 요 정도, 그때 요 정도 했습니다. 1,330원에 전후로 해서 20원대, 40원대 왔다 갔다 그때 한참 했었죠. 그러다가 계속 환율이 하반기 들어서 올라가는 모습. 하반기 들어서 환율이 올라갔던 것과 작년 요맘때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내다 팔던 때와 이제 동일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 거에. 그러다가 이제 이 고점은 이제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작년 12월 초에 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1,500원 가까이 갔던 때 이제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안정되면서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죠. 1,450원 이 전후에서 요즘 최근에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달러 인덱스 많이 떨어졌습니다. 110 넘었던 게 지금 101까지 떨어졌다가 103까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쨌든 달러 인덱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한 6% 정도 하락을 좀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반면에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으면 당연히 원화 가치는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원화 가치는 별로 좀 안 올라간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고환율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결국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고환율이면 이제 수출하는 뭐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되게 내상을 많이 입게 됩니다.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 물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물가가 좀 올라가. 실제로 좀 이 생활 물가를 중심으로 물가가 계속 좀 오르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좀 내리고 있는데요.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한국은행 금리 못 내립니다. 그동안에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관련해서 환율 문제가 주로 문제가 됐었는데 만약에 우리 국내 물가가 반등을 해서 이게 올라가는 식으로 간다면 소위 말해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국내 경제의 어떤 하방 리스크를 좀 낮추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이 작업이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더 어려워질 수도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만큼 이 환율이라는 게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이 지금 1,400원대 환율, 특히 이제 1,450원이라고 해서 했을 때 작년 이 9월과 비교해 보면 대략 100원 이상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100원 이상 오른 게 도대체 뭐 때문에 오른 거냐라는 걸 판단을 해 보면 이제 뭐 정치적 불확실성 이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근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12월 초 때 얘기니까 그 사이에 올랐다라는 거는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 같은 거 외국인 순매도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삼성전자를 위시한 국내 어떤 기업들, 대형주들 그다음에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별로 좋지 않다. 이 부분들이 환율이 5, 60원 이상 정치적 불확실성을 빼고 나서도 60, 70원 이상 더 오른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조금 확장을 해서 보면요. 지금 관세 리스크 좀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좀 계속 큰 상황인데 물론 오늘 시장에서는 2월 CPI가 좀 예상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관세 리스크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좀 올라가게 되면은요. 결국 미국의 수요도, 그러니까 미국도 결국 경제가 이 부분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물가가 오르면서 성장률은 떨어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이게 비단 미국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당장 현실화될 수 있고요. 유럽, 미국, 중국 다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위 말하는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게 글로벌 경제에 참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지금 그대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환율 얘기는 이겁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리다가 제가 여기서 또 자세히 말씀드렸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 그러면 상대국인 우리나라 통화는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즉 원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데 원화는 별로 강세로 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원화는 여전히 좀 달러에 휘둘립니다.
반면에 엔화하고 유로화는 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엔화 유로뿐만 아니라 대만 달러도 마찬가지고요. 좀 위안화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대선 이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그 각국의 환율 상황을 좀 보면요. 달러 인덱스는 대선 이후에 6% 정도 하락을 했고요. 대만이 3% 정도 올랐고요. 위안화가 2%, 유로화가 0.8%, 그다음에 엔화는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원화는 5.5%가 좀 오른 건데요. 이렇게 따지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대략 한 2에서 3% 정도, 2에서 3%포인트 정도 덜 떨어졌다. 그러니까 가치가 더 여전히 좀 낮은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약 100원 정도 오른 거에 있어서 한 60~70원 정도의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 이것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거다. 이제 그게 남들 다 가치가 오를 때 원화 가치만 덜 오른, 별로 오르지 못한 이제 그 이유가 좀 되는 건데요. 이렇게 왜 원화가 더 관세 리스크 상황에서 다른 나라 통화 가치들에 비해서 이게 좀 더 제대로 가치를 못 받고 있을까요? 오르지 못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앞서 말했던 펀더멘털 문제가 있고요. 이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의 배경이 되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수출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고, 특히 관세에 민감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출이 어쨌든 이제 비중이 뭐 중국이 아직은 조금 앞서긴 하지만 거의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 또 미국의 지금 소위 말하는 이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최대 적대국이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의 중국 간의 관세 전쟁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가 이제 한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환율에 이 영향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뭐 유럽에서 독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좀 경기 부양책 엄청나게 좀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미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일본은 뭐 인플레가 좀 더 올라간다는 상황이고, 일본은 오히려 좀 금리를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ECB 금리 계속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비교적 통화 가치가 좀 잘 버티고 있거나 좀 더 달러에 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은 뭔가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인 반면 우리는 사실은 지금 거의 아무것도 없죠. 한국은 금리 내린 거 외에는 좀 없습니다. 추경 이럴 때 좀 빨리 나와주면 좋은데 지금 하는 표현을 좀 세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하는 거 보면 별로 좀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원화 가치가 제대로 가치를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13면에 있는 산업면에 있는 기사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인 전력 반도체를 키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실무단 차원의 이제 그런 그 조직 개편을 하면서 사업팀에 이어서 연구도도 기존의 사업에 좀 그 힘을 쏟던 LED 쪽에서 CSS 쪽, 이 전력 반도체 쪽으로 좀 옮겼습니다. 자, 전력 반도체라는 게 좀 뭐냐면은요.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등 전자기기에서 전력 변환, 분배, 제어 등 이런 역할을 하는 한마디로 시스템 반도체죠. 이게 삼성이 지금 조금 이제 약한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이게 2031년 앞으로 한 5, 6년 뒤에는요 시장 규모가 177억 달러, 우리 돈 25조 시장으로 커진다고 그럽니다. 이게 연평균 32% 성장을 한다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매년 30% 넘게 성장을 한다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이미 이제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있는 게 GaN이라고 얘기를 하죠. 갈륨 나이트라이트 이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 SiC라고 하는데 이쪽에 소재를 사용하는 그런 전력 반도체를 좀 적극적으로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일반 소비자와 차량용 8인치 이 갈륨 나이트라이트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2% 넘게 주가가 오르면서 55,000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반기에, 특히 상반기에 범용 반도체가 좀 단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상반기에 이 HBM3와 관련된 어쨌든 엔비디아 납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HBM4와 관련된 뭔가 개발 어떤 뭐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도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준다고 하면 삼성전자한테는 어쨌든 이번 상반기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움을 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면에 있는 기사 가져오겠습니다. 악재보다 호재에 반응하는 시장이다. 예. 악재와 이 약세장과 이제 강세장의 차이는 호재가 호재로서 가치를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받느냐, 그다음에 호재가 시장에서 별 가치를 못 받느냐 등등 이렇게 좀 몇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요즘 코스피는 확실히 배드뉴스도 굿뉴스가 되는, 즉 악재보다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4% 올라서 2,574까지 좀 올랐고요. 무엇보다 어제 반가웠던 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어제 3,809억 원어치를 사자로 돌아섰는데, 어제 코스피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를 이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린 가장 큰 동인이 됐죠. 물론 이제 외국인이 또 이렇게 한번 샀다고 그래가지고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려다,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인의 수급은 아직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두를 만한 그런 인프라는 아직 아니다. 앞서 환율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450원대 환율에서 외국인이 대규모로 두르기는 어렵죠. 부담스럽죠. 시장에서도 향후에 이제 변동성 장세가 이제 어쨌든 관세 리스크 때문에 계속된다는 걸 감안을 하면 역시 중요한 건 실적이다. 이거를 좀 강조하고 있는데, 표 하나 잠깐 보시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분기의 실적 전망을 이제 컨센서스를 이제 정리를 해본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오른쪽 끝으로 봐서 노란색 박스를 치우는 걸 보시면 됩니다. 운송 인프라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근 300% 가까이 성장한다는 게 나오는 거죠. 조선, 그다음에 상업 서비스. 운송 인프라는 현대 로템이 들어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력까지, 그다음에 바이오도 좋고요. 미디어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분야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다라는 거니까 이 업종들 중심으로 해당되는 종목들, 그중에서도 확실하게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한번 요즘 같은 때 눈여겨보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자산배분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블랙 먼데이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뉴욕 증시 급락하더니 오늘 CPI 발표 이후에 이제 드디어 좀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미국 증시가 지금 S&P 500 기준으로는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네. 고점 대비해서 정확하게 10%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는 조정 기간이 뭐 빠졌다 다시 상승했다 빠졌다 했지만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의 하락으로 보면 약 3개월 정도 진행됐었고요. 고점 대비해서 약 15%, 14.7% 정도 하락을 네. 했습니다. 거의 딱 마지노선까지 하락을 했던 것 같아요. 기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승장, 특히 이 AI 사이클 아래에서의 진행되는 상승장 아래에서 여기서 돌리는 게 맞죠. 만약에 이걸 돌려내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한다 하면 네. 뭔가 펀더멘탈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시작을 하고 앞으로의 이 바닥은 이제 조만간 또는 이미 벌써 잡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네. 크게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서 시장을 들여다봐야 되겠고 네. 단기적인 조정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악재의 뉴스들은 있죠. 그게 바로 관세 부분, 특히 트럼프 리스크, 네. 일론 머스크 리스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뉴스가 어제도 굉장히 크게 나왔었죠. 관세 얘기도 나왔었고, 하지만 시장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여태까지는 악재를 악재로 받아들이고 호재도 악재로 받아들이고 뭐 이런 식의 시장 흐름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는 호재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즉 네. CPI 숫자 같은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는 조금 더 마음을 네. 푸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긴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펀더멘털적으로 큰 문제 없는 상황이고 이제 시장의 굿뉴스를 굿뉴스로 받아줄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설명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딱 CPI 짚어주셨는데 다행히 시장 예상치 하회하긴 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우리 지금 CPI에 있어서는 사실 관점이 옛날부터 있었죠. 왜? 관세가 들어오면 CPI가 높아진다. 이제 이 걱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직 지금 관세가 완전히 이제 영향을 미치진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전의 숫자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이제 CPI 숫자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예상치가 2.9%였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숫자는 2.8%. 네. 그래서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는 게 중요하겠고요. 전달에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근데 그 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었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전달 대비해서 숫자가 0.2% 상승을 했으니까 곱하기 12 하시면 2.4% 수준. 네. 즉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2%대 중반 초반 쪽으로 내려간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근원 CPI를 보시면 마찬가지 숫자입니다. 예상치가 3.2%였는데 실질적으로 3.1%가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전달 대비 숫자로서는 0.2% 상승, 곱하기 12하면 2.4%. 두 개가 다 안정적으로 2.4% 수준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 PCI 인플레이션이나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네. 이 과거 PCE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미 연준이 들여다보는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그 부분이 그 숫자에서 굉장히 큰 폭의 인플레이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쉘터, 그러니까 주거비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드디어 이제 0.3%대 상승률로 떨어졌다. 예, 곱하기 12 했었을 때 3.6%. 예, 이제 점점 떨어집니다. 이 숫자가 과거에는 뭐 8%대 이랬었으니까. 네. 이 숫자가 이제 2%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전체 PC 인플레이션에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져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더 가시화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인데 부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다 알고 있는 관세. 네. 예, 이제 관세 지금 예측을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는 한 3.1% 정도의 관세율인데 저 빨간 선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예, 지금 이 캐나다, 뭐 그리고 중국 등등 멕시코 이 관세를 매기게 되면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약 13%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숫자를 인플레이션으로 환산하면 0.4% 정도? 0.4%포인트 정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떨어지는 부분과 올라가는 부분이 지금 서로 상쇄를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원래 예측보다는 조금 더 높게 잡아야 되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관세가 들어오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느냐.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체적으로 회색 전체 보시면 회색 숫자가 마이너스인 게 마이너스고 플러스인 게 플러스 효과인데 무슨 얘기냐면 소득이 적을수록 악영향을 받고 네.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좋은 얘기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건 부자는 관세 때문에 영향을 덜 받고 네. 예, 그 저소득층은 관세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민주당이 반대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요소로서 작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게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결국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하향 안정화가 맞을 것이고 또 관세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쓰고 있는 카드로서 이용이 되는 것이지 네.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1%포인트씩 올리는 그런 영향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최대는 0.4% 정도의 영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CPI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시그널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앞으로도 펼쳐질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좀 과도하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뭐 우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사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정말 뭐 천만불짜리 질문이겠죠. 앞으로 1년 안에 네. 또는 뭐 3개월, 6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 네. 부분입니다. 시장은 10% 빠졌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 빠진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경기 침체가 안 오면서도 정말 많이 빠뜨린다면 20%까지도 빠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K포인트는 얼마나 경기가 안정적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관세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또 트럼프가 주말에 뭐 지금 트랜지셔널 피리어드다, 뭐 변화기다, 네. 뭐 그래서 과도기다, 뭐 이러면서 뭔가 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이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둔화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걸 가지고 금리를 떨어뜨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향에 대해서 이해도가 막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올라간 것만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과 경기가 그만큼 또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경기 침체 가능성이 확대된 건 맞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골드만삭스가 예상하는 게 15%에서 20%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룸버그 컨센서스 다른 여러 기관들의 평균치가 20에서 25%로 올라갔어요. 그럼 5%포인트만 올라간 겁니다. 과거 보시면 왼쪽에 끝에 보시면 왼쪽 중간쯤 보시면은 뭐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70%까지 치솟을 정도 있죠. 네. 이때 실질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안 왔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훨씬 더 잘 예측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져왔냐면 올해 1월 달, 2월 달에 미국의 무역 수지가 완전히 깨졌어요. 엄청난 적자고 역대 최고치의 적자 수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관세가 들어오기 전에 수입을 확 늘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그 숫자를 보니까 GDP가 마이너스 가는 게 아니냐. 그 아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 숫자가 자그마치 마이너스 2.8까지 갔었다가 지금 살짝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마이너스 2.4%.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무역 수지 적자 폭은 금방 사라집니다. 관세가 들어오고 나면은 뭐 빨리 땡겼다 하더라도 계속 앞으로 수입을 할 거고 수출을 할 거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숫자가 그렇게까지 지금 망가진 것이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것으로 갈 거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이건데요. 결국 생산성 지표입니다. 우리가 지금 4, 4분기에 생산성 지표 발표되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로서 계산했었을 때 실질 숫자가 한 1.5%가 나왔어요. 네. 그 전에 예측됐던 부분은 1.2%였는데 훨씬 더 높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장기적인 기간으로서의 연간 환산 상승률로 계산을 하면 연복리 2.5%의 상승률을 2022년부터 보이고 있다.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이걸 과거로 되돌아갔었을 때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왔었던 1995년부터 2000년도에는 2.4% 상승률이었고 그다음에 모바일 인터넷, 사물 인터넷 들어왔었을 때에 보시면 1.34%. 근데 지금 이게 2.5면 그것보다 훨씬 높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게 다 경제 성장률을 높여주는 요소가 되고요.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이 띵탱크들이 미국의 월스트리트 기관들이 얘기하는 것은 GDP 성장률이 2.5%, 2% 이 정도 수준에서 훅 떨어뜨려서 1.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고요. 2% 이상의 GDP 성장률이 올해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아진다면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경기도 뭐 급락하는 것이 아니고 네.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골디락스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락했던 것이 네. 다시 이제 제자리로 찾아가는 모습이 향후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도 연말까지 2%대 GDP를 유지해준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은 아니겠죠. 오히려 기회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일지 일단 시장 계속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 또 하나의 또 변수로 작용되는 게 이제 관세 부분이잖아요. 간밤 유럽도 추가적으로 보복 조치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놨고 맞아요. 지금 캐나다, 뭐 유럽 누구 하나 좀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관세 정책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이게 이제 관세에 대해서 숫자로서 계산을 하자면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처럼 3.1%의 관세율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세율에서 네. 훅 올라가지고 13%로 가면 10%포인트가 올라가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약 0.4에서 0.5%또 그 GDP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올라간 부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4에서 0.5%포인트 정도를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미국의 GDP 성장률이 2.5%였었던 것이 2.0%로 떨어지는 것이 되겠죠. 네. 예, 그 정도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또 지금 13%까지 올리는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를 장기적으로 할 것이냐 또는 얼마나 더 위로 올릴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걸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이지 완전히 미국 경기를 뭐 어떻게 보면 무너지게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이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GDP를 확 줄이고 그리고 금리를 떨어뜨리고 이자 비용을 낮추고 그러고 나서 다시 부양.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미국같이 가장 전 세계에서 큰 경제를 그렇게처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순수출이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의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해요. 10%도 안 됩니다. 뭐 거의 5%도 안 되는 걸 제가 계산성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지만 멕시코와 캐나다한테는 예, 수출이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체 GDP의 뭐 70%, 80% 순수출로 계산하면은 훨씬 더 수십 프로 정도의 미국보다는 거의 뭐 4배 정도의 수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 카드로 쓴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미국이 우위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미국 쪽이 오히려 수혜를 받는다. 이 관세 정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미국산을 안 쓰고 뭐 이렇게 된다면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그건 어렵다. 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세계 소비 시장의 40% 들고 있는 나라가 수입을 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것을 미국만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최근의 흐름은 미국 주식시장만 빠졌고 다른 쪽은 안 빠지고 뭐 이런 식의 모습이었잖아요. 그거는 정말 과하게 해석하는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세 부분을 제대로 숫자로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뉴욕 증시가 겪고 있는 이 불안정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조정 흐름 우리가 충분히 기회로 생각을 해도 될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좀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펀더멘털적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고 걱정은 스럽지만 미국 경제가 무너질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그러면 이것은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도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센티먼트죠. 어느 정도로 비관적인 비유가 시장에 팽배한지 아직까지도 비관적인 비유가 그렇게 팽배하지 않으면 더 하락할 룸이 생기죠. 예,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거의 끝물에 와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그만큼 센티먼트 이런 시장 심리 지표가 완전히 깨져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공포와 탐욕 지수 숫자를 보시면은 어제 좀 올라왔고 가장 많이 하락했었을 때 월요일은 마이너스 15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보면 extreme fear라고 해서 최고의 공포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통 저기에서 투자를 하시면 12개월 뒤에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한 그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제 빅스 지수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되면 폭증하고 나면 그 이후에 12개월 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녹색입니다. 녹색이 빅스 지수 75% 그 퍼센타일 안에서의 변동성이 가장 커졌었을 때. 그 이후에 1년 뒤에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은 S&P 500이 13%, 그죠? 중소형주 러셀 2000 정도가 또 한 12~13%.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대형 기술주나 성장주들은 자그마치 15% 상승률을 지금부터 12개월 동안 보여주는 게 평균치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센티먼트가 이미 벌써
최악을 반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글로벌 주식시장에 있어서 헤지펀드들이 어느 정도로 비관적으로 보고 매도를 했는지를 보시면 뭐 거의 이제 마이너스 3.5까지 그리고 또 비관론으로 계산하시면은 2022년, 2000년 이때의 수준인 마이너스 0.4까지도 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센티먼트 지표가 거의 이제 최악까지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에 보통 첫 해에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시면은 보통 2월, 3월 달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빨간색, 저게 하락 구간.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는 구간이 녹색이죠. 저게 언제입니까? 4월, 5월, 6월까지. 그래서 지금부터 6월 달까지의 상승 주기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어쨌든 이건 테크니컬한 숫자들입니다. 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은 저희가 가장 좋게 생각하는 나스닥 100인데요. 나스닥 100이 200일선이 깨져서 내려왔어요. 네. 보통 200일선이 깨져 내려오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면 왼쪽에 3번은 급락, 오른쪽에 7번은 급등입니다. 과거에 하락을 했었던 때는 2000년, 2008년, 2022년 다 어떤 때냐면 큰 어떤 급락장이 왔었을 때이죠. 경기 침체의 리스크를 엄청나게 반영을 했던 실질적으로 2000년과 2008년에는 경기 침체 부분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7번을 보시면 96년, 97년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2014년과 18년이 들어가 있어요. 이때가 다 언제냐면 인터넷 사이클과 모바일 인터넷 사이클 때입니다. 네. 그래서 요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면은 62%, 49%, 18%, 그죠? 13%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약 12개월 동안에 최소 20%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펀더멘탈을 보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차트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있으면 지금부터는 이제 현금이 있으시다면 네. 투자를 긍정적으로 보시고 롱 쪽,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으로서 투자를 늘려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의 타이밍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센티먼트 관점에서 이제 바닥까지 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긍정적인 전망으로 우리가 지켜봐도 된다 말씀을 주셨고 또 여기에 어떻게 보면 투심을 또 살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의 횟수가 더 증가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의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올해 금리 인하와 관련된 전망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그렇죠. 저는 금리 인하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굳이 할 필요 없는 수준의 펀더멘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을 때 미 연준이 예를 들어서 0.5% 정도 추가 금리 인하를 한다. 네.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거품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미 연준의 예상치를 보는 전망 패드 와치를 보시면은 6월 달에 한번 내려주고 또 9월 달에 한번 내려주고 또 한 번 더, 그러니까 0.75나 내려줄 거다. 만약 저게 진짜 일어난다면 제가 볼 때는 시장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품이 나오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너무 또 이렇게 금리 인하만을 바라시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뉴욕 증시 계속해서 변동성을 극심하게 보이고 있지만 본부장님과 확인을 해본 결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아직까지도 미국의 경제에 대한 펀더멘털과 주식시장에 대한 펀더멘털 견조하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본부장님과 도움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 시그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